그리고 또 중요한 애그리게이션 메소드 중에 하나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이템을 애그리게이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트리뷰트를 애그리게이션 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차원이 100개가 있는 거죠. 애트리뷰트가 1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멘션 1부터 디멘션 100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디멘션들을 모두 다 시각화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대한 2차원밖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2차원 시각화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이 100차원상의 데이터의 분포를 잘 기술하는 그런 두 개의 좌표, 예를 들어서 뭐 y0와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y0, y1으로 점을 찍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하이 디멘셔널한 이 구조를 어떻게 2차원으로 문제 없이 옮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디멘셔널 디덕션 메소드들이 있는데 뭐 선형적인 경우에 이제 PCA라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메소드도 있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진짜 우리가 100차원이 있으면 이 100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1부터 D100까지의 어떤 선형적인 수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W1, D1 더하기 뭐 W2, D2 이렇게 해서 시그마 WITI 해서 뭐 첫 번째 좌표를 한 개 계산을 하고 y0를 계산하고 그리고 y1도 예를 들어서 뭐 VI, DI 해가지고 이 VI라는 가중치를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좌표로 매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경우에는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곱을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해서 그걸로 이제 매핑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도 이제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애그리게이션 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우리가 고차원상에서의 분포를 잘 기술하는 저차원상의 위치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 인코더나 아니면 라일즈 비즈라는 테크닉이나 아니면 TSN이나 아니면 UMAP 같은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기술은 이제 TSN이고요. TSN이.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수년 전부터 이제 각광받고 있는 디멘셔널 디덕션 테크닉은 UMAP이라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둘 다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MNIST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을 TSN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시각화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MNIST 데이터셋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자한테 인간한테 0부터 9까지 숫자를 손글씨로 쓰라고 한 다음에 그 쓴 손글씨를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든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0부터 9까지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은 거죠. 그럼 이 이미지 하나를 우리가 수학적인 벡터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이제 픽셀을 다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실제로는 가로 28픽셀, 세로 28픽셀, 그러면 총 픽셀의 개수는 784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픽셀이 이제 밝기 값이니까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255는 흰색, 0은 검정색인 거죠. 그레이스케일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벡터를 바꾸는데 벡터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디멘션의 값은 이 첫 번째 1,1의 픽셀 값, 예를 들어서 255. 그리고 두 번째 픽셀 값은 역시 흰색이니까 여기도 255. 쭉쭉쭉 가서 이렇게 0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은 이제 작은 값일 거잖아요. 0에 가까운 값일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을 이제 여기다 벡터에다 넣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 이미지 하나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784차원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래 데이터셋에서는 이미지가 여러 개 장이 있을 테니까 아이템은 이미지 한 장인 거고 그리고 애트리뷰트는 784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이걸 한번 분포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차원이 784차원이어야 되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차원으로 차원을 줄이고 차원 축소인 거죠. 디멘셔널 리덕션인 거죠. 차원을 축소한 다음에 이 줄어진 이 2차원을 스캐터 플롯 형태로 시각화하는 거죠. 이게 흔히 우리가 고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고자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차원 축소 기법을 적용해서 2차원으로 내린 다음에 그 2차원 데이터를 산점들어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차원이 782개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왜곡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디멘셔널 리덕션 메소드를 잘 디자인해서 그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점 하나가 이제 아이템 하나, 즉 이미지 하나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각 이미지가 실제 무슨 숫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컬러 인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잘 뭉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0도 마찬가지네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숫자들과는 0과 2는 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뭐 4랑 9랑 7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쪼개서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4랑 9랑 7은 더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9랑 7이랑 차이는 이 부분이 이어져 있고 안 이어져 있고 4 같은 경우에도 이쪽 윗부분이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던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TSN이가 어떻게 실제로 계산이 되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면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차원상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3차원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2차원으로 옮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가 돼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령 점들 간의 위치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점과 B점의 고차원상의 거리는 5였는데 그러면 저차원상의 거리도 5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랑 C의 거리는 2였는데 A랑 C 사이의 거리도 2여야 된다. 물론 이제 모든 페어의 거리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차원상의 거리를 2차원상에 표현하면 당연히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거리의 차이의 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뭔가 할 수 있겠죠. TSNE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 이 특정 점과 이 다른 점들 사이의 이 확률 분포를 그 정보를 저차원상에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저차원상에서의 이 좌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 확률은 특정 점을 관측했을 때 다른 점을 관측한 확률로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이 확률을 모사하기 위해서 거리에 따른 이 노멀 분포, 그 가우시안 분포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빨간 점을 대상으로 확률 분포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확률 분포를 그려서 이 각각의 점들이 관측될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점에 고차원상의 벡터가 있고 이 점에 고차원상의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 둘 간의 벡터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식이 있는데 x가 고차원상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뺀 다음에 거리의 제곱을 구하고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이 시그마 i라는 어떤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른 점들과 익스포넨셜 합들의 다 합으로 나눠주는 거죠. 합이 1이 되겠죠, 나중에. p, j, i의 합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각 점들별로 값을 한 개 할당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점은 이제 관측될 확률이 높을 거니까 가령 뭐 0.1, 0.11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가까우니까 0.1. 얘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0.0, 뭐 2, 0.01 이런 식으로 다 값을 할당 맞게 됩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했으니까 합으로 나눴으니까 이 점수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저차원상에서도 이 점을 사용을 할 텐데 실제로 이건 이제 제가 단순화를 위해서 이미 2차원상에 그리기 위해서 2차원상에 그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고차원상인 겁니다. 이 거리가. 그리고 이걸 이제 2차원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이때 뭐 예를 들어서 0.1, 0.05, 0.0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0.1과 0.1이 비슷하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로 계산한 이 점수가 비슷하게 유지하는 2차원상의 이 좌표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금씩 조절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 TSNE를 통해 가지고 이 최종 이 확률 분포와 이 확률 분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 2차원상의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차원상의 어떤 거리 분포들을 저차원상으로 옮겼을 때 그때 점들 간의 거리 분포랑 유사하게 만드는 그 저차원상의 위치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디멘셔널 리덕션 알고리즘을 종작하는데 이때 이제 거리 분포를 어떻게 정의하냐 그리고 뭐 어떤 값을 유지를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쨌든 어떤 의미의 디멘셔널 디덕션 메소드를 쓰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 what, why, how 프레임워크를 한번 기술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입력 데이터는 고차원 데이터고 일단 이것의 차원을 이제 2차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새로운 데이터를 프로듀스하고 그리고 각각의 차원을 이제 두 개의 차원을 이제 드라이브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입력은 이제 차원 축소가 된 새롭게 만들어진 2차원 데이터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각화할 때는 산점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클러스터를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캐터 플러스 쓰고 산점도를 그리고 이유는 뭐 discover, explore, identify를 하는 위함인 거고 이때는 이제 인코드, 뭐 navigate, select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인코드는 우리가 이 점들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인코딩을 하는 거고요. 점들의 위치를 x, y로 인코딩을 하는 거고 navigate는 이 스캐터 플러스를 뭐 줌이나 패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avigate라고 하는 거고 selec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점들의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셀렉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이 레이블을 보고 이 점들의 이 분포를 보고 그리고 이 점들 각각의 어떤 데이터, 오버레이 데이터를 살펴본 다음에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각 클러스터. 여기는 이런 데이터의 클러스터다. 여기는 뭐 5의 클러스터다. 이게 이제 데이터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에 이런 정답 클래스가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unsupervised learning의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시각화를 하는 이유가 이 클러스터 레이블링을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출력을 레이블을 위한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가 결국은 하나, 둘, 셋. 첫 번째 태스크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내리는 태스크. 두 번째 태스크는 내린 저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태스크. 마지막 태스크는 그 시각화한 것을 가지고 사용자가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레이블링 하는 것을 수행하는 태스크. 이렇게 세 개로 시퀀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의 두 번째 주제인 이제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듀스를 배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베드인데 이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에서는 두 가지 이제 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 선택되어 있는 어떤 아이템들의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뷰가 있는 거고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오버뷰를 보여주는 뷰인데 이때도 이제 세 가지 디자인 초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라이드를 쓸 수가 있고 슈퍼임포즈를 쓸 수가 있고 디스토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슈퍼임포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수업 시간에도 이제 패셋에서도 뷰를 이제 두 개 겹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뷰를 두 개 겹치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뷰 위에 놓을 때 이제 슈퍼임포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 이 기법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 화면 공간은 컨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런 예제를 디스토트 이디엄을 썼다고 하는데 다른 예제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가령 이제 지오메트릭 줌밍을 한다고 보면 이 부분만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줌밍을 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컨텍스트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에는 이 공간을 조금 이렇게 줄이더라도 이 컨텍스트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버뷰 플러스 디테일과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 이건 오버뷰 플러스 디테일은 저번 수업 시간에 배운 거고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는 이제 배울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차이는 가령 이 논문에 따르면 오버뷰 플러스 디테일을 이제 스파셜 세퍼레이션 하는 거고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는 seamless focus in contex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오버뷰 플러스 디테일은 우리가 뷰를 명시적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이제 오버뷰고 여기는 디테일 뷰인 거죠. 그런데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에서는 이렇게 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뷰에 이쪽 부분은 컨텍스트를 보여주는 거고 이쪽 부분은 이제 포커스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줌과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하자면 오버뷰 플러스 디테일은 스파셜 세퍼레이션, 공간적으로 이 오버뷰와 디테일을 나눈 거고 줌 같은 경우는 템포럴 세퍼레이션, 처음에는 다 보여줬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용자가 줌인을 하면 특정 부분만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세퍼레이션 하는 거고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는 컨텍스트 안에 포커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뷰 플러스 디테일입니다. 여기 오버뷰가 있고 디테일 뷰가 있죠. 여기도 오버뷰가 있고 디테일 뷰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 예제인데요. 지금 보면 iOS인데 여기 아래 이 도커를 보면 전체 이제 제가 사용 가능한 앱들이 나오고 제가 포커스를 옮기면 이 아이콘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 강조가 되는데 디테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이 컨텍스트는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싶어서 포커스를 이렇게 옮기니까 이 뷰에 중앙에 이렇게 포커스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이제 이 컨텍스트 정보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즈밍을 했다면 이 안쪽에 있는 여기만 보이고 바깥쪽에 있는 정보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되겠죠. 화면 밖에 나갈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에서는 항상 전체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 컨텍스트 형태로 보이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의 첫 번째 디자인 초이스는 일라이드인데요. 일라이드는 생략이라는 뜻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포커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컨텍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은 생략을 해서 간결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필터랑은 다르죠. 필터는 아예 그러니까 필터가 된 아이템들은 다 보이지만 그게 아닌 아이템들은 아예 사라져 버리죠. DOI 트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오른쪽에 루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맨 첫 루트고 여기 아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월드라는 이 키워드에 포커스를 줬다고 하면 이 나머지 아이템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긴 보이는데 정보가 생략된 채로 아래쪽에 있는 이 자식 트리의 형태만 대략적인 너비와 깊이만 보여주는 이런 삼각형과 함께 보이게 되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강조가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포커스를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아이템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아이템을 3개를 선택했고 선택되지 않은 아이템들은 생략되어서 이렇게 간결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초이스는 슈퍼 임포즈인데요. 슈퍼 임포즈는 그 포커스 레이어를 컨텍스트 레이어 위에 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디테일을 더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렌즈 메타포인데 비유하자면 렌즈인데 지금 보면 이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 데이터에서 제가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럼 이게 포커스 뷰인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패닝을 통해 가지고 얘를 움직이면 이게 렌즈 같아서 이 렌즈를 보면은 마치 이 뒤쪽에 있는 데이터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즈 메타포를 적용한 예제가 이제 토픽 렌즈라는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지금 보면 이 문서들을 가지고 디멘셔널 디덕션 방금 배웠죠? 디멘셔널 디덕션을 했어요. 그래서 문서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텍스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복잡한 데이터일 텐데 비슷한 문서끼리 인접한 위치에 오도록 디멘셔널 디덕션을 한 거죠. 이때 사용된 문서들은 그 시각학 분야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은 비슷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점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그런 논문들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논문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컨텍스트,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뷰고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면 렌즈를 형태로 이 포커스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렌즈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렌즈가 적용되게 되면 이 렌즈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들만 가지고 다시 디멘션 리덕션을 수행하게 돼요. 차이가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 디멘션 리덕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왜곡이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포커스 뷰 안에 있는 이 문서들만 다시 디멘션 리덕션을 하면 조금 더 그게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정밀한 디멘션 리덕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들어가 있는 점들을 이런 형태로 다시 디멘션 리덕션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거하면 다시 이제 컨텍스트 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톨트라는 디자인 초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봤던 그 지도를 가지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커스 뷰랑 컨텍스트 뷰를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이제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는 중앙에 그대로 보이는 거고, 컨텍스트는 이제 원래는 다 보여야 되는 것이 이제 바깥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곡이 되어서, 디스토션이 되어서 보이는 거죠.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될 질문들은 포커스가 하나의 위치만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여러 개의 위치에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포커스가 원형인지 사각형인지 아니면 임의의 형태가 돼도 괜찮은지, 그게 아니면 포커스의 그 양이 범위가 전체 이미지를 커버하는지, 전체 이미지를 다 포함하는지, 그게 아니면 특정한 위치만 포함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 이제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제로 피쉬아이 렌즈가 있는데, 이제 피쉬아이 렌즈는 이제 물고기 눈 렌즈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실제로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디스토션을 사용한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 미디엄인데, 이 피쉬아이 렌즈가 없으면 그냥 스캐터 플롯이에요. 그냥 스캐터 플롯인데, 이걸 피쉬아이 렌즈를 가져다 두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상세히 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보이되, 이것이 이 렌즈 같이 마치 여기 이렇게 렌즈가 그려져 가지고 이 렌즈 뒤에 있는 것들이 그냥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렌즈랑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원형으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렌즈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래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예제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렇게 매트릭스 얼라인먼트를 사용한 시각화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레이블들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렌즈의 형태를 가져다 둬서, 피쉬어 렌즈를 가져다 둬서 확대를 하면 여기 중앙에 있는 애들은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애들도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계속 보이는 거죠.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데, 장점은 포커스랑 컨텍스트 하나에 비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피쉬아이 렌즈를 썼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왜곡이 됐잖아요. 지금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랭스 저지먼트가 힘들죠.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정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길이를 판단해야 되는 시각화에는 적합하지 않고, 진짜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왜냐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냐 이 상태가 중요한 거지, 이 길이가 얼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정보 링코딩이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피쉬아이 디스토션을 기반으로 한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 테크닉을 써도 좀 이제 덜한 거죠. 단점이 덜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별로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래그를 통해서 이 렌즈가 있고, 이 렌즈가 뭔가 확대를 해주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브젝트 컨스턴시가 부족한데, 오브젝트 컨스턴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이 생긴 애가 움직이는 거는 트래킹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렌즈를 옮길 때마다 디스토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이제 비주얼 마크도 형태가 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트래킹을 하려면, 따라가려면 조금 더 인지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죠. 여기 몇 가지 디자인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제는 이제 피쉬 아이를 쓴 사례고요. 지금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인데, 장점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단점은 이제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이게 예를 들어서 지도라고 하면 지도임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서울의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왜곡해서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스토션 뺀 슈퍼임포즈 렌즈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디스토션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운데, 단점은 가령 이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차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렌즈 뒤로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막상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뷰의 바로 주변 정보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렌즈 그 자체에 가려져서. 그래서 이건 오클루전 문제가 있는 거고요. C랑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후드 하이라이팅을 사용한 경우인데, 이거는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디스토션 전혀 없고, 대신 이제 이 렌즈가 올라간 부분에 이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반투명하게 렌즈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특정 선택되어 있는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강조를 이 렌즈 다시 위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인접한 정보도 좀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왜곡이 없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게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나 아니면 가려지는 문제가 좀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reduce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엘리먼트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다 보여지는 데이터를 합쳐서 대표되는 데이터로 시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터와 애그리게이션이 있고 인베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이제 관심이 있는 아이템들만 보여주되 컨텍스트 인포메이션도 그 근처에 같이 함께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정보에 포커스 정보를 인베드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디자인 초이스가 있었는데 일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생략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간결하게 요약돼서 보여주는 거고요. 항상 보이긴 해야 됩니다. 슈퍼 임포즈 같은 경우 렌즈 같은 게 올라와 있어서 그 렌즈 위에서는 렌즈에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 아이템들을 디테일로 보여주고 그 외부 밖에 있는 기존에 지각하는 컨텍스트 형태로 동작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geometrically distortion, geometric distortion 사용해가지고 context information을 이 focus view 근처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focus 플러스 context와 filtering과 overview 플러스 detail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보 시각화에서 사용하는 인터랙션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배워봤습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데이터는 너무 크고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anipulate가 있었고, facet 있었고, reduce 있었고, embed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배웠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가공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디멘셔널 리덕션 예시가 있겠죠. 디멘셔널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아까 reduce랑 조금 이제 걸쳐 있는 그런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멘셔널 리덕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때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애트리뷰트들을 조합을 해서 애그리게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실전에서 정보시각화 연구에서는 이런 기법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근 인포비즈의 논문들 그 중에서도 시스템 페이퍼 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페이퍼 제가 탑다운 형식인 거죠.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시각적 분석을 통해 풀고 싶은데 그러려 그러면 도메인 시츄에이션 파악하고 태스크 데이터 앱스트랙션 하고 이디어 만든 다음에 구현하는 거 그런 형태로 나오는 페이퍼들은 최소한 하나 정도의 데리베이션 테크닉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크거나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추격해야 됩니다. 그게 뭐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사용자가 뭐 수동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 형태로 가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뭐 클러스터링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디멘셔널 리덕션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애트리뷰션 스코어를 계산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 퀄리티를 매주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데리베이션 이 파트는 항상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 시각화가 있으면 사용자가 뭐 인코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오더를 바꾼다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하나의 뷰를 가지고 인터랙션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션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reduce 같은 경우에 가령 필터나 애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항상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facet 여러 개의 뷰를 가지고 보여주는 경우에는 자주 사용되는데 항상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emb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왜곡을 통해가 디스토션이나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렌즈 메타포를 가지고 포커스랑 컨텍스트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었는데 최근에는 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기법 특히 이제 데리베이션 항상 나오고 매니플레이트 리듀스도 항상 나오고 그리고 패스도 자주 나오지만 인베드는 그렇게까지 자주 사용되는 기법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논문의 그 경향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플러스 컨텍스트보다는 오버뷰 플러스 디테일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